지구가 멸망할 뻔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탄두의 총 위력은 도심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렸던 히로시마 원폭의 무려 3,500배. 도시가 아니라 지구를 반으로 쪼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가 실제로 맞붙었습니다. 수천 발의 포탄이 카슈미르에 쏟아졌고 전 세계는 숨을 죽인 채 핵전쟁의 문턱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충돌을 막아낸 건 총도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움직이던 한국의 기술. 바로 그것이 전 세계를 멸망 직전에서 구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급박했던 그날이 기록,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코 체사레티입니다. 과거 무기를 팔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실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죠. 15년간의 무기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 글로벌 전략 어세스먼트는 세계 각국 방산업체와 정부의 실전 무기 평가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제가 쓴 보고서 한 장이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좌우하기도 하니 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만 합니다. 올해 카슈미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단순한 국경 분쟁국이 아닙니다. 각각 17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실질적 핵무장국이자 카슈미르라는 분쟁 지역을 두고 70년 넘게 3번의 전쟁과 수십 차례의 무력 충돌을 벌여온 지구상 가장 위험한 이웃입니다. 이번 충돌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이 그 도화선이었죠. 민간인을 포함해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인도는 즉각 파키스탄 영토 내 테러 거점을 공습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파키스탄도 군사 행동으로 응수했고 두 나라는 전면 포격전과 공중 충돌에 돌입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번에도 금방 끝날 소규모 분쟁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곧 핵무기 전개 준비 정황과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도 국방부 산하전략연구소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체사레티 씨, 한국에서 들여온 K9 자주포가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맡길 수 있는 무기인지 평가해 주시오. 우리는 객관적인 제3자 분석이 필요합니다. 인도는 대량의 한국산 K9 자주포를 추가 구매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첫 도입분이 실전에 투입된 지금 그들은 외부 전문가의 냉정한 평가가 필요했죠. 특히 저는 유럽과 러시아제 무기에 정통했기에 비교 분석의 적임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4시간 내로 현장에 도착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전선 접근 허가와 모든 실전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합니다. 뉴델리에 도착한 저는 바로 인도 국방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안보 브리핑실에서 라비 쿠마르 장군이 저를 맞이했어요. 체사레티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카슈미르에서는 우리가 러시아제, 프랑스제, 그리고 한국제 무기를 모두 실전 배치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K9 자주포입니다. 우리는 이걸 바지라라고 부르죠. 쿠마르 장군은 작전 지도를 펼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72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분쟁이 진정되지 않으면 핵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분석은 단순한 무기 평가가 아닌 평화를 위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무기 분석가로서 수많은 전장에 다녀왔지만 핵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군용 수송기와 헬기를 타고 카슈미르 분쟁 최전선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지휘관인 싱 대령이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체사레티 씨, 이곳은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입니다.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혹한기죠. 대부분의 장비는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동 중에 포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이 방호 벙커로 저를 안내하며 싱 대령이 말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SH-1 자주포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각국 무기의 진짜 성능이 드러나고 있어요. 벙커 안에서 정보장교가 상황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러시아제 무기, 유럽산 장비,
그리고 한국산 K9 자주포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장교의 설명에 따르면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 대부분의 장비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100% 작동하는 건 바지라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폭격이 잠시 멈췄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덕 위에 위치한 K9 자주포였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포신에는 작은 태극기가 달려 있었어요. 하얀 눈밭 위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무기가 세계의 흐름을 바꿀 거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무기가 아닌 무기 안에 담긴 철학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녘 전초기지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싱 대령이 작전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죠. 오늘 아침 파키스탄군이 중국산 SH-1 자주포로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는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상황실 창문으로 보이는 K9 자주포 편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군은 그들을 바지라라고 불렀는데 힌두어로 번개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험한 산악 지형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체사레티 씨,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전장 중 하나입니다. 다른 자주포들은 이런 환경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만 바지라는 다릅니다. 싱 대령의 말처럼 악천후와 고산지대라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K9은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통신병의 라디오에서 전투 소식이 들려왔어요. 적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SH-1 12대가 확인됐습니다. 우리 쪽 러시아제 자주포 세대가 기동 불능 상태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자료를 검토하며 각 무기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그때 창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K9 자주포들이 동시에 포문을 열었죠. 놀라운 사격 속도입니다. 싱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바지라는 3분 안에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발사 후 즉시 위치를 옮겨 적의 역습을 피할 수 있죠. 모니터링 시스템에 표시된 데이터를 보니 명중률이 놀라웠습니다. 혹한과 강풍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명중률을 유지했어요. 저는 이런 수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인데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싱 대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우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전투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K9 운용병들을 인터뷰했어요. 수르야 하사는 5년차 포병으로 그전에는 러시아제 무기를 다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무기라니. 하지만 바지라는 다릅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시동이 걸리고 엔진이 멈추지 않아요. 러시아제는 이미 다 얼어붙었습니다. 수르야 하사는 K9의 포신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정비성입니다. 모든 부품이 정확히 맞물려 있고 교체가 필요한 부품은 누구나 쉽게 교체할 수 있게 설계됐어요. 누군가 실제로 이걸 사용할 병사들을 생각하며 만든 것 같습니다. 야간에 상황실로 돌아오니 긴급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군의 SH-1 자주포 5대가 고장으로 철수했다는 내용이었죠. 반면 K9은 계속해서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이 악천후에서 계속 작동하는 건 기적입니다. 제 말에 싱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K9의 작동 온도 범위는 영하 40도부터 영상 40도까지예요. 우리가 테스트해본 어떤 자주포보다 뛰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 보다 상세한 현장 조사를 위해 K9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병사들이 K9 자주포의 포신에 태극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소대는 바지라 덕분에 전원 생존했습니다. 다른 부대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어요. 태극기는 여기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부적 같은 존재예요. 그 순간 저는 무기에 대한 제 관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무기란 항상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 있는 병사들에게 K9은 생존의 도구였죠. 그들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닌 신뢰였어요. 순간 포격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대피 준비를 했지만 K9 부대원들은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신뢰했으니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기는 다르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다. 포격이 끝난 후 저는 전략 분석을 위해 인도군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카프루 대위가 K9 자주포의 기술 자료를 가져왔어요. 두꺼운 서류 더미를 살펴보는데 한 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설계 노트였죠. 이건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카프루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 문서입니다. 번역본도 있어요. 이건 K9 개발 총책임자였던 장세진 박사의 설계 노트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번역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기가 아닌 철학을 발견했어요.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작은 것까지 모두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K9을 개발했다. 국가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모든 프로젝트가 축소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무기는 단순한 공격용 장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장세진 박사의 노트는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일기처럼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산 삭감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생존성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해야 한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주포는 무덤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몸을 던지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카프루 대위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세진 박사는 K9 개발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품질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요. 저는 계속 문서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K9의 내구성 테스트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극한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영하 4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사막부터 고산지대까지 모든 조건에서 테스트했다는 기록이었죠. 이건 놀랍군요. 보통 무기 개발에서는 이런 수준의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카프루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도 정부가 K9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히말라야부터 타르 사막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해야 하니까요.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어로 쓰여진 장세진 박사의 자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를 가장 소중한 이가 쓰게 된다면 그 순간에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야 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15년간 무기 거래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개발자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무기 개발자들은 성능과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세진은 달랐습니다. 장세진 박사는 지금 어디 있나요? 카프루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은퇴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K9 모든 부분에 녹아 있어요. 저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기 중개상으로 활동하던 시절, 저는 단지 거래만 했을 뿐 무기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양서, 성능, 가격. 그것만 중요했죠. 하지만 여기 K9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장 부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K9 운용 중 찍힌 전투 영상을 보고 싶었어요. 싱 대령이 저를 작전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사흘 전 영상입니다. 파키스탄군의 기습 공격이 있었죠. 적의 포격으로 주변이 산산조각 나는 상황에서도 K9은 단 한 번의 오작동 없이 임무를 수행했어요. 싱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러시아제와 중국제 자주포가 모두 고장났습니다. 하지만 K9은 계속 작동했어요. 덕분에 우리 중대는 전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무기를 평가할 때 단순히 얼마나 잘 죽이는가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K9은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초점을 맞춘 무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철학이다. 인간을 생각한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은 결국 생존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한국산 무기의 진정한 가치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저는 K9 자주포의 실전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카프루 대위가 제게 전투 기록을 담은 하드 드라이브를 건네주었어요. 이 안에는 지난 6개월간 바지라의 모든 출동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제 자주포와 우리가 소수 보유한 유럽산 자주포의 기록도 있어요. 비교 분석하시면 좋을 겁니다. 저는 먼저 가동률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K9은 95%의 가동률을 유지했지만 러시아제는 62%, 유럽산은 7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혹한기에는 그 차이가 더 극명했어요.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카프루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출동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조작할 수 없어요. 다음으로 살펴본 건 정비 기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첨단 무기는 운용 시간 대비 정비 시간이 깁니다. 하지만 K9은 달랐어요. 10시간 운용에 1시간 정비면 충분했습니다. 이건 업계 표준의 절반 수준이었죠.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카프루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바지라의 모든 부품은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해당 모듈만 교체하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품은 현장에서 바로 교체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제가 중개했던 유럽산 무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은 첨단 기술로 가득했지만 한번 고장나면 전문가가 와야만 수리가 가능했죠. 그건 실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K9 운용 경험이 있는 병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라젠드라 병장은 8년차 포병으로 여러 종류의 자주포를 다뤄본 베테랑이었어요. 체사레티 씨, 제가 가장 놀란 건 바지라의 사용자 친화성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인데도 조작이 직관적이에요. 새로운 병사들도 일주일이면 기본 운용법을 익힙니다. 라젠드라의 말은 기술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장의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무기의 진짜 가치는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결정되니까요. 가장 인상적인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라젠드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신뢰성입니다. 우리는 바지라가 필요할 때 작동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게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저녁이 되자 카프루 대위가 제게 특별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 달 전 파키스탄군의 기습 공격 당시 촬영된 것이었어요. 이 영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분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속에서 인도군 전초 기지는 집중 포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제 자주포들은 이미 피해를 입었고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대피하고 있었죠. 그때 화면 오른쪽에서 세 대의 K9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자리를 잡고 반격을 시작했어요. 정확한 타격으로 적의 포격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카프루 대위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K9 부대원들은 모두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제 자주포 조종사들 중 일부는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의 가치는 단순히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용자를 얼마나 지켜주는가에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무기 중개상으로 일하던 시절 저는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켰지만 그 무기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무기는 단지 상품이었고 거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K9을 통해 저는 다른 관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기는 철학을 담은 기술이었고 그 철학은 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무기보다 더 정직한 기술은 없었습니다. 전장에서 그것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요.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기는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K9의 진실은 생존이다. 카프루 대위가 다음 날 아침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체사레티 씨,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방금 입수한 자료입니다. 그가 내민 서류 뭉치에는 K9 성능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방산 컨설팅 회사에서 작성한 것이었죠. 이 보고서가 지난달부터 여러 국가 국방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K9에 대한 혹평이 가득했어요. K9 자주포는 험지 기동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 포신 내구성이 유럽 표준에 미달함. 전자 시스템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음. 혹한기 작동 불능 사례 다수 확인. 제가 지난 며칠간 확인한 실전 데이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혹한기 작동에 관한 부분은 명백한 거짓이었죠. 이건 데이터 조작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카프루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이미 여러 국가의 방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는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방산업체 내부 이메일을 번역한 것이었어요. K9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우리 방산 산업의 직접적 위협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 필요. 특히 인도, 호주, 폴란드 시장에서의 추가 계약을 저지해야 함.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명백한 허위 정보 유포였습니다. 이런 식의 음해는 처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노골적인 경우는 드물군요. 라비 쿠마르 장군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체사레티 씨, 당신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무기업계에서 신뢰받는 분석가니까요. 장군은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파키스탄군 내부에서 유출된 문서였어요. 이건 파키스탄군 포병대가 자국 국방부에 보낸 긴급 요청서입니다. 인도군의 K9 자주포에 대응할 수 있는 신형 화포 즉시 도입 필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대의 중국산 SH-1 자주포는 인도군 K9과의 교전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특히 혹한과 고지대에서 기동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임. K9 배치 구역은 사실상 공략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해야 함. 이건 적군조차 인정한 K9의 우수성이었습니다. 거짓 보고서와는 정반대의 현실이었죠. 인도 정부는 K9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라비 장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위 보고서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당신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오후에 저는 추가 조사를 위해 최전방 관측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양측의 화력 교환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어요. 관측소 장교 아난드 중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파키스탄군의 포진지입니다. 그들의 SH-1은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고 있어요. 반면 우리 K9은 그가 가리킨 방향에는 세 대의 K9이 견고한 위치에서 정확한 사격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치를 자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K9의 사정거리가 더 길고 장갑도 더 견고하니까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면 먼저 자신들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관측소에서 바라본 전장은 무기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보고서도 어떤 마케팅도 실전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기 산업의 추한 면을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의 진실도 보았다. 무기는 결국 전장에서 스스로를 증명한다. K9은 그 증명을 당당히 해내고 있다. 누군가 거짓으로 그 가치를 깎아내리려 해도 실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음 날 상황실에서는 긴박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라비 쿠마르 장군이 심각한 표정으로 작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파키스탄군이 대규모 공세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새로운 화력을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보니 파키스탄 측 국경에 수십 대의 자주포가 집결해 있었습니다. 중국산 SH-1 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자주포도 보였어요. 이것은 터키에서 도입한 T-155 자주포로 추정됩니다. 정보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 충돌이 확대되면 핵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어요. 저는 K9 부대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K9 정비소에 도착하자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루야 하사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체사레티 씨, 우리는 24시간 비상 대기 중입니다.
모든 바지라가 100% 작전 가능 상태입니다. 저는 그들의 정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모든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기술자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런 정비 시스템은 어디서 배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처음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매뉴얼을 전달한 게 아니라 정비 철학 자체를 가르쳐 주었어요. 장비를 소중히 여기면 장비도 당신을 지켜준다는 말을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파키스탄군의 대규모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십 대의 적 자주포가 인도군 진지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제가 물었습니다. 라비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K9 4개 포대가 반격 중입니다. 그들의 사거리가 적보다 더 깁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통신병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파키스탄군 T-155 세대가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SH-1 5대도 방향타를 잃고 후퇴 중입니다.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K9의 정확한 사격이 적의 포진지를 하나둘씩 무력화시키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K9의 연사 속도였습니다. 3분 안에 최대 사격을 퍼부은 후 신속하게 위치를 이동해 적의 역습을 피하는 전술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키스탄 측에서 비공식 접촉을 시도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휴전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라비 장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UN 중재단이 내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UN 중재단이 도착했습니다. 오후에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이 일시적 휴전에 합의한 것입니다. 저는 최전방에서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포격이 멈춘 후 K9 자주포들이 천천히 포신을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전쟁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 같았습니다. 카푸르 대위가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파키스탄군 내부 보고서의 일부였어요. K9 자주포가 배치된 구역은 돌파가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공격은 자살행위에 가깝다. 현 단계에서는 전술적 후퇴와 재편성을 제한한다. 그날 저녁 라비 장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체사레티 씨, 당신의 K9 평가 보고서는 언제 완성될까요? 일주일 안에 완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K9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비 장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핵 옵션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K9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의 확산을 막은 평화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기가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목격했다. 그것은 역설적이지만 진실이다. 한국이 만든 K9은 단순한 화포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힘이었다. 뉴델리로 돌아온 저는 K9 자주포에 대한 종합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한 성능 분석을 넘어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전 효과와 그 안에 담긴 철학까지 담고 싶었어요.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과 철학의 완벽한 조화다. 생존성, 명중률, 기동력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물론 실전에서의 신뢰성과 정비성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전투원 생존율이었어요. K9을 운용한 부대는 다른 자주포 부대보다 생존율이 43% 높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완성되자 인도 국방부에서 특별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여러 국가의 무관들도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체사레티 씨, 당신의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브리핑을 주재한 라비 장군이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K9은 제가 평가해본 어떤 자주포보다 뛰어납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 국가 무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를 팔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호주 무관이 질문했습니다. 체사레티 씨, 당신의 보고서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K9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다른 국가 대표들도 비슷한 요청을 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터키 무관들까지요. 제 예상보다 더 큰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후 인도 국방부는 K9 자주포 100대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어요. 저는 전 세계 방산 고객들에게 제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평가가 아니라 K9에 담긴 철학까지 담은 문서였으니까요. 특히 K9이 전쟁을 어떻게 멈추었는가라는 부분은 많은 국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세계 방산 포럼에 초청받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미래 무기 시스템의 철학적 접근이었어요. 저는 K9을 핵심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무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입니다. K9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국가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도 이런 철학을 공유하나요? 저는 그때까지 관심받기였던 K2 전차, K21 장갑차, 천궁 미사일 등 한국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시스템에서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사용자 중심의 설계,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 정비의 용이성, 그리고 무엇보다 보호에 중점을 둔 철학이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각국은 단순히 최고의 무기가 아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철학의 핵심은 신뢰다. 제 보고서는 이미 여러 국가 국방부의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랜 친구이자 유럽의 무기 중개상인 알렉스 듀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코, 자네가 미쳤나? 그 한국산 무기를 그렇게 추천하다니. 우리 유럽 무기 거래에 타격을 주고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렉스, 나는 단지 진실을 말할 뿐이야. K9은 정말 뛰어난 무기야.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라네. 알렉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철학? 무기에 무슨 철학이 있다고? 무기는 죽이는 도구일 뿐이야.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알렉스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알렉스, 무기는 더 이상 단순히 죽이는 도구가 아니야. 최고의 무기는 전쟁을 멈추는 무기야. 그리고 K9이 바로 그런 무기였어.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간 무기를 거래하며 저는 그것들을 단지 상품으로만 보았어요. 하지만 K9을 통해 무기 안에 담긴 인간의 철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최종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을 이긴 건 강철이 아니었다. 철학이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다. 신뢰를 팔았다. 휴전 협정 이후 각국의 방산 정책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 작전 수행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등에서 K9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K9 자주포 추가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고 제 보고서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어요. 세계 방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주 국제방산 컨퍼런스에서 저는 방위 기술의 미래 파괴에서 보호로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 기조연설 초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무기 안에 올바른 철학이 담겨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담당자들이 이제 무기를 볼 때
단순한 스펙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철학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방산 산업의 혁명적 변화였어요. 태극기를 단 K9 자주포의 이미지가 이제 세계 방산 박람회에서 주목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닌 신뢰를 수출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 앞으로 저는 단순한 무기 평가가 아닌 무기 안에 담긴 철학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기 자체보다 무기 안에 담긴 가치가 중요하니까요. 기술은 총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도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쟁을 막은 건 무기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지키겠다는 그 단단한 신념과 기술이 만든 한 나라의 용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 이 무기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기술은 결국 세계를 구했습니다. 무기상이던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기를 팔지 않는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만을 거래한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단 하나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강한 나라. 필요할 땐 멈추게 하는 나라.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